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벤투호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귀중한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뛰는 투혼으로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경찰 추산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이는 등 전국 12곳에서 열띤 거리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등이 인파 관리에 나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벌였고 마약 수사 전담 부서로 한정하기로 어렵게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등을 청담동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A씨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고 한동훈 장관은 사과는 필요 없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하루 만인 오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합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정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유력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7도, 대전과 대구는 3도로 큰 추위 없이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중서부와 전북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 축구대표팀. 첫 경기에서 난적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수확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뛰는 투혼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는데요. 현장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직접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죠.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열린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앞입니다. 지금 이곳은 밤 11시 정도 된 늦은 밤인데요. 짙은 어둠과 함께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던 응원 열기는 차분하게 식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H조 1차전에는 4만 1000여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두 팀 응원단의 수는 비슷해 보였지만 경기 내내 우리 응원단의 함성이 훨씬 크게 울렸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근소한 열세가 예상됐지만 우리 선수들이 침착하게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우세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의 투혼이 돋보였는데요. 마스크를 쓴 채로 풀타임을 뛰며 경기 내내 동료들을 강하게 독려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팀 모두 몇 번의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고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이어 2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월드컵에서 2번 만나 모두 졌던 우루과이와도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H조에서 포르투갈이 가나를 이겼는데요. 우리 대표팀도 남은 경기들이 더 중요해졌죠? 네, 우리 대표팀은 일단 1차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점 1점을 수확한 건 분명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가나와 포르투갈을 상대로 1승 이상을 수확해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나와 포르투갈도 첫 경기를 치렀는데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H조 최강으로 꼽히는 포르투갈이 치열한 공방전 끝에 가나를 3대2로 이겼습니다. 바로 어제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퇴출 통보를 받은 호날두가 페널티킥 선제골을 넣으면서 건재를 과시했고요. 후반 막판 후앙 펠릭스와 레앙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포르투갈이 가나를 한 골 차로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가나 역시 후반 막판 2골을 뽑아내는 날카로운 공격력을 과시하면서 끝까지 끈질긴 추격전을 펼쳤는데요.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먼저 수비벽을 탄탄히 한 뒤에 상대적으로 허점이 보이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경찰 추산 2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등이 인파 관리에 나서면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악마의 상징인 머리띠 불빛이 어두운 광장을 가득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이태원 참사로 무산될 뻔한 거리 응원이 조건부로 허가되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엔 경찰 추산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습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많은 인파가 모인 만큼 경찰은 기동대 경력 등 600여 명을 배치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곳곳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광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인파가 분산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시도 가까운 버스 정류소를 임시 폐쇄하는 등 사전 대책을 마련하면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줄이 엉키거나 하는 거 없이 좀 잘 원활하게 관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출입 통제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경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시민 5천여 명이 모이는 등 거리 응원은 전국 12개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은 다음 예선전이 열리는 오는 28일과 다음 달 2일에도 거리 응원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인파 통제에 집중하고 뒤풀이가 벌어지는 유흥가 등의 기동대를 배치해 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야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배달 서비스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배달의 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어제 저녁 8시 40분쯤부터 약 30분 동안 배달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의 경우 서울 도심에서 거리 응원이 개최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6시부터 일시적으로 광화문 광장 일대 배달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막판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45일 동안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태원 참사 원인과 배경을 두고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힘겹게 첫 발을 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어제부터 시작해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안전보안부 만드는 문제에 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벌였고 마약 수사 전담부서로 한정하기로 어렵게 뜻을 모았습니다. 국정조사가 닻을 올렸지만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관계당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고 참사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계당국의 마약 단속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참사 배경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인데 실제 여당 내 친윤계 의원들은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니까 반대지. 용산 의중도 반영돼 있는 건가요? 국정조사가 정쟁만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데 활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간 끌기, 증인 엄호와 책임 은폐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야 공방만 가득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를 뛰어넘어 여야가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내힘윤리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론이 일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내힘윤리위는 오늘 저녁 7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소속인 박 구청장의 이태원 참사 전후 행적이 적절했는지 또 이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발언하고 참사 당시 행적을 두고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불러 정확한 지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또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참사 당일 구호 조치와 미흡한 보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은 참사 당일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을 밤 11시까지라고 언급하면서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이 구호 조치에 미흡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 측은 현장에 도착했을 땐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을 때라며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특수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며 뒤늦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입건한 이유를 설명하며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애초 소방에서 밝힌 첫 신고가 들어오고 약 45분 뒤인 밤 11시까지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방 무전 녹취를 살펴봤습니다. 현장 지휘팀장은 밤 10시 48분쯤 쓰러진 행인 약 70명 가운데 3분의 2는 안전하게 이동했고 육안으로 볼 때 20-30명 정도만 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 11시쯤엔 빠른 속도로 넘어진 행인을 일으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으니 잠시 뒤 상황이 종료될 거로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뒤엉켜 있었고 시민들까지 심폐소생술에 동참할 정도로 참사가 한참 진행되던 때입니다. 특수본은 이를 근거로 지휘팀장이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YTN과 통화에서 골든타임 발언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휘팀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이미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인 4에서 5분을 지난 시점인데 이 시간 안에 다수의 인명을 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또 상황이 거의 종료됐다는 말은 골목길 전면부만 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방노조 측도 무리한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표적 수사다. 이미 답을 결정해놓고 갖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수부는 뒤늦게 골든타임이라는 말에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라며 스스로 세운 논리를 철회했습니다. 결국 참사 당일 밤 11시 때 현장 지휘팀장의 안일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 골든타임이란 용어가 튀어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함께 소방 또한 현장 책임자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특수본이 앞으로 지휘팀장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의 동맥과 같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차장은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수도권 물류 거점인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모였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총파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6월 이후 5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정부가 폐지 대신 3년 연장을 추진하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적용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없어 파업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은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의 확대라는 크게 두 문장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치 언제 그랬는 것처럼 없던 일처럼 만드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컨테이너 운반 차량이 오가는 부산항 일대에는 경찰관들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집회 현장에서의 불법을 막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를 보호하기 위해 800명이 넘는 경찰관이 투입됐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출정식은 전국의 물류 거점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적용 품목을 확대하지 않으면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BCP 26,900대밖에 안 됩니다. 총 42만 두개 26,900 폐지로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충북 단양과 제천 지역 시멘트 업체들은 노조원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트레일러를 이용한 출하를 임시 중단했고, 전북 군산항에서는 경찰의 범칙금 부과를 두고 노조원이 항의하며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항만 적재 공간에 아직 여유가 있어 물류난이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파업 기간과 참여 규모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의 차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상황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등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TF 구성 제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했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화물연대가 무리한 주장을 하며 파업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파업 기간 한 차례 TF를 언급하였으나 이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논의하자며 화주 입장을 반영한 계약안 논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가 아닌 계약안 논의를 위한 TF에 반대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국토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교섭이 파행된 이후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대화 요청도 없었습니다. 국토부의 연구 용역을 통해 입증된 제도의 효과마저도 부정하며 제도 폐지라는 결론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국토교통부의 대처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을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국토교통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화물연대 측 관계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에서 최소한 5품목까지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특수아동 돌봄 등을 전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사망 대책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5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단축 수업을 하거나 돌봄 교실에 교직원을 투입해서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를 직접 봤다는 당사자가 경찰에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하자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사과할 필요 없고 법적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거시죠. 청담동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당사자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장관 언급 없이 당사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해코지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고 대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가 사실상 거짓말로 결론이 나자 민주당은 거리를 두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네, 논의된 건 없습니다. 대응할 계획도 없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응이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이에나 정치의 참사라고 평가절하하며 지도부를 향해서도 찌라시 뉴스 생산자라면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공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당 대변인의 크게 빗나간 의혹 제기가 자충수로 돌아오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간 설전이 지속되는 데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검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상태로 계속 조사할 수 있게 된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족 등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인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액수는 1에서 2억 원쯤 된다고 들었고 돈은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됐다는 게 A씨 증언입니다. 이 대표 측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찾은 예금과 모친상 조의금 등이었을 뿐이라며 악의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이 입금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 수수 시기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로 입금 시점과 겹칩니다.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 실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명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재차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 실장은 구치소에 남게 됐지만 1년 전 먼저 구속됐던 대장동 일당은 구속기한 만료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와 달리 석방 직후 짧은 입장만 남긴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하다면서도 법률적 판단을 떠나란 단서를 단 만큼 김 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러나 검찰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과 관련한 김 씨의 진술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김 씨가 일부 범행은 부인하지만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이 대표 측근에게 줄 방법과 비율을 논의한 점은 인정했다고 적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정 실장 측은 허풍에 가까운 발언이었을 뿐 검찰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인데 김 씨가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첫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한 폭탄 발언을 쏟아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새벽 구속기간이 끝나 풀려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하루 만인 오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을 받고자 법원에 출석합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인데 앞서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 또 남욱 변호사에 이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선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월북 조작과 기록 삭제 등 의혹 전반의 정점에 있는 만큼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고 이대준 씨 유족이 서 전 실장 등을 고발한 지 5달 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재작년 고인이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안보실 주최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을 삭제하도록 정부기관에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안 유지가 강조된 당시 회의 이후 국방부가 군사정보체계에서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월북 결론을 내린 경위와 또 기밀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시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영장에 서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서 전 장관과 당시 수사를 담당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되긴 했지만 당장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구속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 소환 조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또 다른 주요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비대위를 격려하는 자리가 될 거로 보이는데요. 국정 현안과 순방 외교 성과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거로 전망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집권 여당 지도부와 저녁 식사를 함께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비대위원들이 참석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6월 당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거 같네. 당시엔 민감한 정치 현안 이야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친윤계 맏형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번 만남은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님과 만찬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비대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하시게 되겠죠. 윤 대통령은 우선 당 혼란을 수습한 비대위를 격려하고 최근 순방 외교 성과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20-30%대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 등 전국 현안들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끊이지 않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거취가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지만 아직 한 차례도 없었던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 직후에 여야 지도부 회동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비속어 논란 여파로 정국이 얼어붙은 데다 최근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1급 이상 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4명과 승진한 52명, 그리고 퇴직한 32명 등 109명의 재산 내용을 전자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 가장 재산이 많았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172억 원 상당의 서울 대치동 땅 2곳을 포함해 본인과 가족의 예금 65억 원 등 총 265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김 수석 다음으로는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70억 원, 장호진 외교부 주 러시아 대사관 대사가 9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절 연 0.5% 수준에 머물렀던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인상된 뒤 올해 두 차례 빅스텝을 거쳐 빠르게 올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3.25%까지 올랐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대부분이 최종금리 수준은 3.5%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3.5%가 바람직하다는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도 2명이었습니다. 3.25%도 괜찮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외환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요인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최종금리를 저희 고려했다면 이번에는 금융안정 상황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최종금리까지 도달한 뒤에도 금리가 언제 다시 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창용 총재도 지금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종금리에 도달하는 시점 자체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짧으면 내년 초, 길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밖에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경기 침체 우려를 감안한 물가를 잡기 위한 선택이지만 대출자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수신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 대출금리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여러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이 가중될 거라는 것은 예상하면서도 할 수 없이 추후 고통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이 대출금리 상승세 둔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자금 쏠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압박에 나선 가운데 은행권은 내부 검토를 거쳐 수신금리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일제히 역대 최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52%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3주 연속으로 역대 최대 하락 기록을 깬 겁니다. 전세도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마이너스 0.59%, 수도권 마이너스 0.81%, 서울 마이너스 0.73%로 전세값 모두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서울 관역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고 정부 반대 투쟁까지 부추기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이자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에는 우리를 향해 막말 비난 담화를 쏟아냈습니다. 유엔의 탄도미사일 논의에 대해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으로 이번에는 우리의 독자 제재 검토를 거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한이 독자 제재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치 바보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천치 바보라고 비난한 뒤 남한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자신들의 관역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함께 정부 반대 투쟁을 사실상 선동하고 나선 겁니다. 또 전 정부 때는 서울이 관역이 아니었다고 말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북한의 책임 전가 시도라며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통일부도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에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세계 최대 핵 추진 잠수함이 일본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은밀한 기동이 생명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알린 건 이례적인데 북한의 7차 핵실험 의지를 꺾으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거대한 고래를 닮은 검은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170.6m, 만재 배수량은 우리 해군의 독도함과 같은 19,00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함입니다.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석 달간 작전을 전개할 수 있고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50발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중 침투 등 특수부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시간함이 지난 10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수면 위로 부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7함대 작전구역 배치의 일환이라며 지역 내 수중전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밀성을 요구하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인 오는 29일을 앞두고 7차 핵실험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런 걸 노출하면서 북한의 핵무력 도발을 강력히 저지하겠다. 이런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9일을 앞두고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엔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엄포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막말을 쏟아내며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 환자가 성별을 바꾸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겪을 혼란이 우려된다는 기존 판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고 기존 판례를 뒤집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취재인지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씨는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5년여 만에 이혼했고 성전환 수술도 받아 남성이 아닌 여성의 삶을 택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허가 신청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성별 정정을 허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2심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어 원심 결정을 깨고 사실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미성년 자녀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성 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 질서 또한 전체 법 질서 내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 전환자도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행복 추구권의 본질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별 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성 전환자 역할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현재 혼인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 전환자에 대해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중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하면서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주요 대도시들이 준봉쇄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과도한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난 군중들이 철제 난간을 집어던지고 공안 차량을 뒤집어버립니다. 지난달 노동자들의 대탈출이 이어졌던 중국 아이폰 공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번엔 약속했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확진자와 뒤섞어 기숙사를 배정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공장은 사과문을 올리고 떠나는 직원들에게 $1,400씩 위로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남부 경제특구 광저우에서도 봉쇄 연장에 반발하는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간 이동을 막는 방역 조치에 농민공들은 격리에서 풀려나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의 하루 감염자 수는 약 3만 명.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를 넘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시엔 확진자 대부분이 상하이에 몰렸지만 이번엔 광저우와 충칭, 스촨 등 전국 각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有的省份面临的是3年来最严峻、最复杂的局面。 수도 베이징까지 준봉쇄에 들어간 상태. 인적 드문 거리는 을씨년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베이징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중국 GDP의 19.1%를 차지하는 지역이 봉쇄에 들어갔고 4억 명 넘는 인구가 격리당했다는 분석 자료도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하면서도 지금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24일 핀란드에서 열린 한 행사의 기자회견 도중 9차 제재 패키지 마련을 위해서 전속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전쟁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서 EU는 러시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만한 곳을 겨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제재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조만간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오늘도 낮 동안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막바지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유의해 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6도나 웃돌겠습니다.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서부와 전북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초미세먼지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7도, 대전 2.7도, 부산은 9.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영하권에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벤투호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귀중한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뛰는 투혼으로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경찰 추산 2만 6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이는 등 전국 12곳에서 열띤 거리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등이 인파 관리에 나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벌였고 마약 수사 전담 부서로 한정하기로 어렵게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청담동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했던 첼리스트 A씨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고 한동훈 장관은 사과는 필요 없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EU가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풀타임을 뛴 벤투호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비겼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경기를 해내며 대등하게 맞서 싸웠다는 승점이기에 값진데요.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2-3-1 전형으로 우루과이와 맞선 벤투호. 윙포워드로 나선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를 쓰고 부지런히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전반 34분 김문환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의 슈팅이 크로스바 위로 벗어난 것이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코너킥 기회에서 고딘의 헤딩이 골대를 맞추며 전반을 무득점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 대표팀은 이강인과 조규성을 투입하며 반전을 모색했고 조규성의 터닝슛은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이강인은 좋은 패스와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우루과이는 후반 종료 직전 골대를 맞힌 발베르데의 중거리 슛이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두 팀은 모두 유효 슈팅은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득점 없이 비기며 승점 1점씩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의 경기를 하며 승점 1점을 따낸 벤투호는 오는 월요일 밤 10시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광장으로 경기장으로 나선 시민들은 팽팽한 승부를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는데요. 남은 두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를 기대하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응원 현장의 열기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넓은 광장에 붉은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 승리를 바라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오랜만에 이제 거리 응원이 다시 생겨났고 정말 참가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 생각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루과이 2대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2만 6천여 명의 시민들은 태극전사들의 발짓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골 기회를 아쉽게 놓칠 때면 나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줍니다. 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뿔머리띠가 늦은 밤 경기장 곳곳을 수놓았습니다. 좋아하는 선수의 득점을 조심스레 기대해보기도 합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들 모인다고 해서 사우디랑 일본도 이긴 것처럼 저희도 한 3대1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이재성 선수가 제 골을 먼저 넣을 것 같아요. 이곳 월드컵 경기장엔 시민 5천여 명이 찾은 걸로 추산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첫 승리를 염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팽팽한 영의 균형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대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빗나갈 때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결국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피파 랭킹이 저희보다 많이 높으니까 그래도 그거 못지않게 박빙 있게 잘했다 생각합니다. 저희보다는 선수들이 더 아쉬울 테니 저희는 계속 이렇게 응원해야죠. 근데 우루과이 상대로 선전해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6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8일과 다음 달 2일에도 시민들과 붉은 악마는 또다시 광장으로 경기장으로 향해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첼리스트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술자리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당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서울 청담동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의 유감 표명에 대해 사과는 필요 없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닐 거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변인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와 주변인 사이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인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액수는 1, 2억 원쯤 된다고 들었고 돈은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됐다는 게 A씨 증언입니다. 이 대표 측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찾은 예금과 모친상 조의금 등이었을 뿐이라며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이 입금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현장 책임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 소환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일선 경찰서장보다 계급이 한 단계 높은 경무관으로 특수본 출범 이후 입건된 경찰 간부 가운데 가장 고위급입니다. 정보보고서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은 좀 언제신가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박 전 부장은 헬로윈을 앞두고 인파 문제를 우려한 용산경찰서의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삭제를 지시한 경위와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조만간 불러 조직적인 은폐 과정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3일 만에 다시 불렀습니다. 1차 조사에서 혐의 충분히 소망하셨나요?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경비기동대 요청 관련 사실관계를 거듭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로윈 전 2차례에 걸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 전 서장과 달리 특수부는 노력해보라는 말 외에 실제 요청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기동대 배치 요청과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 조작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같은 날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수부는 또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판단한 45분 동안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참사 당일 각 기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을 규명할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이른바 윗선에 대한 특수본 수사는 더딘 상황입니다. 가급적 많은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윗선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사이 현장에선 불만이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인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처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지만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때 국정조사 특위 개최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넣는 대신 마약 수사 관련 부서로 한정하는 방안으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비대위원 등 지도부를 만찬에 초청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만찬 장소는 경호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당 혼란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한 비대위를 격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첫날,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이 열린 경기의왕 컨테이너 기지 안에 있는 안양 세관 건물을 찾았습니다. 긴급 현장 상황회의를 개최했는데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했습니다. 실무적인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면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입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업무 개시 명령 조항은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 없습니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직후 원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 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자는 화물연대와 3년 연장하자는 정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첫날 파업 집회에 전체 조합원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는 동시에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지난 15일 교섭 파행 이후 공식적으로 대화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노조는 국토부가 TF 구성을 제안한 건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가 아닌 화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며 이에 TF 구성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속 인상. 한국은행이 여전히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3.25%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8월의 전망치에서 크게 낮춘 1.7%로 전망했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상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전원일치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기준금리는 연 3.25%로 높아졌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예상보다 소폭 낮추긴 했지만 목표로 한 2%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본 겁니다. 지난 4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건데 여기서 멈추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밟지 않은 건 경기 침체와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1.7%. 지난 8월 예상치에서 대폭 내렸는데 OECD 전망치보다도 낮습니다. 경기 둔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가계부채에서의 충격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수 성장이나 수출 성장 양쪽에서 약간씩은 좀 위축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한국은행은 내후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하는 등 앞으로 1년 정도는 지나야
경제 회복 기미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생활고를 겪다 숨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위기 가구를 발굴할 때 확인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발굴할 때 기존의 단전과 건보료 체납 등 확인하던 정보를 34가지 종류에서 44가지 종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에 중증질환과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등 5가지 정보를 추가하고 내년 하반기에 채무와 고용 상태 등 5가지 정보를 더 추가합니다. 또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 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 중인 병사들에게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기초훈련 1주차 주말 아침, 분대장은 A씨 등에게 훈련소 안에서 열리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 행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참석하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가 없던 이들은 어느 행사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분대장 말에 결국 종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이들은 종교 행사 참석을 강요받아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육군훈련소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제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나 기도, 예배 등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참석을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훈련소 측이 4가지 종교만 강요한 것도 국가가 특정 종교를 장려하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 권력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인들의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윤리교육 등 다른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이런 조치는 오히려 종교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종교 활동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선혜, 이은혜 재판관 등 3명은 육군훈련소 지침이나 관련법에 종교의식을 강요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아도 자유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 등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9차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EU가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최근 위성에서 촬영한 우크라이나의 밤 사진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선명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크라이나는 암흑천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력 없이 올겨울을 견디도록 하는 야만적인 테러이자 전쟁 범죄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제재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working hard to hit Russia where it hurts, to blunt even further its capacity to wage war on Ukraine. And I can announce today that we are working full speed on a 9th sanctions package. 또 8차 제재안에 포함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아직 내부 이견이 있지만 가격 상한제 승인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Мы исходим пока из установки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из его позиции о том, что мы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ефть и газ тем государствам, которые ведут и присоединятся к потолку. 또 우크라이나군의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표적만 공격했을 뿐 민간인이나 관련 시설을 공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한다면 국민들의 고통을 끝낼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혀 이번 공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파업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총파업 대회를 열고 도심 교통 혼잡이 이에 따라 예상이 됩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낮 12시 반부터 여의도 환승센터 근처에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연 뒤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인데요.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시간 여의대로 일부를 통제하고 보조도로를 운영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 중이죠.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민주당이 오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화물연대 측 관계자들과 만나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오늘 논의하는데요. 당 소속인 박 구청장의 이태원 참사 전후 행적이 적절했는지, 또 이에 따라 징계가 필요한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석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재판을 받고자 법원에 출석합니다. 김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인데요. 앞서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에 이어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스타벅스가 개점 23주년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늘 하루 동안 고객이 구매한 품목 등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 NGO 단체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또 모든 품목에 230원씩 적립해서 23개 지역사회 기관과 37개 단체에 기금을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Kanskje 30 ulike plastposer, og så det i tillegg en del plastflak som denne hvalen har fått i seg. 자율주행차 시대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일부터 서울 청계천 일대에 자율주행 버스가 정식 운행하는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범 운행을 마친 청계천 자율운행 버스가 정식 운행을 시작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목적으로 만든 전용 차량입니다. 안전벨트 자동인식, 승객 끼임 자동 방지 등의 안전 기능도 갖췄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청계광장 세운상가 구간을 시속 20에서 25km로 달립니다. 운행 초기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수동 운전 방식으로 즉시 전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청계천과 같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가 혼합된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축적되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입니다. 승객은 최대 7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20여 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운행을 멈춥니다. 상암 지역 자율주행 택시, 강남 로봇택시에 이어 대중교통인 버스까지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상암, 강남에 이어서 이제 대중교통에도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명실공히 자율주행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서울 어디에서나 운행 가능한 수준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두길입니다. 문화재청은 420여 년 전 서해 류성룡의 친필로 추정되는 메모가 적힌 류성룡 비망기입 대통령을 일본에서 환수해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달력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책력으로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선조 33년인 1600년 경자년 대통령 발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의 여백 곳곳에 그날의 날씨, 일정, 약속, 병세와 처방 등이 기록돼 있어 당시 류성룡의 일상과 감정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다음 달 중순 전방 육군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합니다. 업계와 군 당국에 따르면 진은 다음 달 13일 경기 연천의 모 부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고 5주 훈련을 받은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은 SNS를 통해 훈련소에 오면 혼잡해서 위험할 수 있다며 오지 말아달라고 팬들을 향해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7도로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7도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초미세먼지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7도, 청주 4.5도, 부산은 9.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린 뒤에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서와 충청, 경북 북부 내륙은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그 밖의 내륙으로도 짙은 안개가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